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알아가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차 보고서 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3, 4차는 한번 잘해보려고 굉장히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엠페연대도 NGO들과 함께 이제 협력해가지고 정말 좋은 보고서를 써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NGO 보고서에서 담아가지고 이제 프리세션에 가서 건의를 드렸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공고문 3, 4차 공고문 속에 거의 다 포함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고문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심의를 받은 것이 2011년 9월이고요. 이제 공고문 받은 것이 2011년 10월인데 총 공고문의 문항이 88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검토해보면 1, 2차 때 우리가 받은 공고문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반복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조치해야 하는 그런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하지 않으면은 NGO들은 잘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세 개의 한국의 아동 권리 이슈 세 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폭력의 문제와 그 다음에 장애 아동의 문제와 성착취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 속 안에 우리가 꼭 숙지해야 할 세 개의 그 준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첫째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정말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제2 선택 의정서,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선택 의정서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6년에 나온 아동 폭력 보고서, 유엔 아동 폭력 보고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폭력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폭력 사회가 결국은 청소년들을 폭력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슈를 다루시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가 뭔지를 짚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한국 정부의 굿 거버넌스, 당사국의 굿 거버넌스가 먼저 전제되어야만 아주 우리가 이러한 그 아동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고 협약이 명확하게 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굿 거버넌스의 요소라는 건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 participation, equity, equality, 그리고 transparency 이런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그런 그 요소들이 한국 정부가 그것을 우리 정치와 이 거버넌스에서 담고 있어야만 우리가 아동 권리 협약 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가 1차부터 3, 4차에 이르기까지 항상 노력을 한 것 같이 보이나 우리가 똑같은 공고문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가 어디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3, 4차 공고문을 받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그리고 변협과 유엔 인권정책연구원 이런 곳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심포지움과 이제 세미나 그리고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5차, 6차 때 가서는 이런 똑같은 공고문을 다시 받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얘기했지만 저도 그 심포지움에 계속 참석을 했지만 저는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현재 우리의 현 상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문을 우리가 NGO 보고서를 쓸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썼고 또 공고문을 받았고 또 1차, 2차, 3, 4차에서 다 받은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5개를 그냥 골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협약 이행을 위해서 정부 부처들 간의 코디네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NGO 보고서를 쓸 때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각 부처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과를 낼 수가 없는가? 그거는 부처 간의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리존탈과 이 버티컬, 수직적인 그 레벨에서의 코디네이션과 이 수직적으로 이런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야 할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정말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번에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여러 번 했지만 OECD 국가 26개국 중에서 우리가 자원 할당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이 있다든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간의 아이들의 복지에 차별화된 혜택을 받는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원 할당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 물질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삶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을까, 이거를 알아보는 모니터링과 분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는 아동 권리에 기반한 국가의 액션 플랜이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5년마다 그 내셔널 액션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무엇이 실패됐고 무엇이 성공됐는지 이걸 분석해가지고 지금 그 점점 발전해가고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5, 6차 보고서를 정말 제대로 쓰고 정말 변화되게 하려면 내셔널 액션 플랜을 아동 권리에 기반해서 반드시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동인권 훈련 제도화가 꼭 돼야 됩니다. 한국은 협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1, 2, 3, 4차 보고서에서 전부 공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권리 이행이 미흡한 까닭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1년 12월에 유엔에서는 그 인권 교육 훈련 선언문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것이 지침이 돼서 한국 사회도 제도적으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인권 교육이 또 인권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동 권리에 기반한 국제협력 사업 증진 활성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NGO 보고서를 쓸 때 제일 많이 얘기되었던 것은 그 우리나라의 그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들, 아동의 문제들, 그 이주아동,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난민 아동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 결혼한 가정의 아동들인지, 이런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가 국제사회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우리가 OECD 다크 회원이 되면서 한국의 해외 원조 그 자금이 10억 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아이들의 권리 이슈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는 그 문제에 굉장히 앞장서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권리 기반한 국제 협력 사업을 증진하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거가 지금까지는 정부가 굉장히 강구한 그런 이슈이지만 앞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협약 기준 유보자원 관련돼 가지고 27조 A항 관련해서 이제 민법에서 발제문에 나온 거 이제 민법이 개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올해 2월달에 이제 개정이 돼서 그 대체로 이제 협약 유보와 관련된 그 장애물은 다 그 입법적인 장애물은 제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1조 A항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다만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CRC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그 행정협정에 불과한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협약 비준 유보된 거를 그 이번에 이제 한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아예 CRC 전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좀 필요할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자료를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법에서 보충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게 13세 미만 아동의 친부모로부터 보호양육받을 권리가 이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입양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법정 대리인인 그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이제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후속 조치론 870조하고 871조의 개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형사사법에서 아동 상속권 관련된 부분은 실은 이게 뭐 현재의 병역법이나 헌법상의 장애물은 있지만 지금 병역법상의 복무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CR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18세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은 18세 미만 아동에 관해서 병역법에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현실적인 장애는 없는 상태인데 과연 이 이슈를 가지고 헌법 개정까지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결단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 낙태 관련된 이슈는 좀 많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 협약 관련된 조정과 개선 관련된 부분은 저는 2006년 이후에는 이쪽 분야 아동 분야를 별로 다루질 않아서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에서의 아동인권 관련 분절적인 정책 집행이라든지 혼선에 관한 문제 제기가 우리가 항상 절감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아동뿐만 아니라 여성, 난민, 이주민 등등 소수자 인권의 전반적인 분야에 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분야이죠. 그래서 부처별로 분리돼서 부처 이기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정책 일반의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좋은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보다 더 독립된 상설기구가 될 텐데 가령 현재의 청소년위원회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죠. 청소년위원회 및 여성부 사내 청소년 정책관계기관협의회가 통합돼서 현재와 같은 정책조정위원회 비상설이지 않습니까? 자문기구에 불과한 그런 게 아니라 명시상 과학의 독립된 정부기구로 설립돼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정보 보고서 만들기 위한 임시적인 그런 조직이고 사실은 그것도 위탁돼가지고 운영됐던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명칭은 거창하게 ombudsperson이니 뭐니 이렇게 센터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사실은 여기서 지적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조직에 불과한데 과분한 평가를 받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건 허구적인 것이 아닌가. 독립 모니터링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그 실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정도 지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실은 아동인권 지표 관련된 부분은 여기만이 아니라 어디든 우리 통계 지표 항상 사회정책 관련된 지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특히 아동 부분이 지표상으로는 거의 소외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데이터 생산 및 분석이라는 체계나 관련 기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관한 우리 전체적인 고민들이 특히 정부 주도하의 고민들을 우리가 촉구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 이슈 3개를 제시하셨는데 그중에 2개만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아동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도 그렇고 좀 다른 관련 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관대하다. 다른 유럽의 입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동학대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단히 여러분들 말씀입니다만 이해우인 선생님도 여기 있습니다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고발돼서 형사처벌되는 케이스가 여러분의 가슴을 손어놓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극히 미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모든 게 사실은 범죄행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시키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고 아직도 그게 범죄행위라는 것의 인식이 과연 일반화됐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아동폭력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을 범죄 행위라고 인식하기에는 또 다른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법적인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적극적으로 먼저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 교사, 학교 교장 이하 학교 운영 주체들, 그 다음에 학대 보호 전문기관의 이런 쪽에 솔선적인 신고 강제 의무조항들이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적 착취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아청법에서 법률조력인 제도가 이제 좀 신설돼가지고 약간은 우리 변협 입장에서는 그 일정 부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평가는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성적 착취와 관련된 게 발생한 건수에 비해서는 실제로 처벌된 건수가 극히 미미한 게 사실은 커밍아웃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들춰낼 것인가 그리고 들춰내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엄벌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엄벌과 관련된 양형 기준은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현실화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이 전달 체계상으로 이 형사 범죄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데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 부모가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이 케이스들을 드러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Ross Oak, and as you can see, I'm with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and I myself am an adoptee, and I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participate in this, and it's an honor to talk with government bodies and CSOs, and of course, Mr. Zamatin and Professor Lee. 예, 저는 미국 입양인이고요.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만든 기관이 NGO가 트랙이라고 해외 입양인 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그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랙을 대표해서 오늘 이 모임에서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So as we're talking about the UNCRC concluding observations, I would like to raise some fundamental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And if you look in Mr. Zamatin's speech, he mentions a part where he talks about how the UNCRC is holistic in that the different articles work in tandem with one another. And so if we look at that and we have a single social problem, I'm going to use, for example, adoption, not because I want to talk about adoption, but because to illustrate my point. So if we look at the problem of adoption, most people would say that it relates to Article 21. But it doesn't only relate to Article 21. If, for example, there was, it also relates to Article 24, which is adequate health for mothers and children, and it also relates to Article 27, which is adequate living standards. So if the state were to uphold the obligations under those two articles, then of course there would probably not be a need for intercountry adoption. So my point is to show is that one single social problem can, of course, actually, so for example, if we look at adoption, that is simply actually not necessarily the cause, but it is an effect. And if we look at the causes, we have to look at other articles and how those are affected. 오늘 저희가 여기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이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발제자께서 이제 논의를 했듯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상당히 통전적입니다. 통전적이라는 말은 이 협약을 보시면은 각 조항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의 문제도 여러 번을 걸쳐서 다른 조항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입양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입양 문제는 이 협약 21조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27조에서는 알맞은 삶의 기준을 제공할 국가의 책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24조를 보시면 엄마와 아동을 위한 알맞은 의료 지원과 관련한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충족되었더라면 해외 입양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o, although that our main area is adoption reform related issues, at our heart, we are essentially a child rights organization. And I will say that it's actually sort of lonely being a child rights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 I say it's lonely because what happens is that, from my experience of working in this area, is that there's a large fragmentation in the field of activism. And I'll say is that there are different civil society groups, and they're all working in different areas. So, for example, you have maybe your academic groups.
that deal with policy, maybe the legal groups dealing with law, and then maybe the grassroots organizations dealing on the ground. But these different groups are disconnected and they don't necessarily actually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it's not enough to come together every 4 years before a UNCRC session to talk with each other. And even when we talk with the human rights, in my experience, the human rights activists, I think that child rights is more seen as an accessory and not necessarily a primary part of human rights. So what happens is that it maybe gets, if there's time to deal with child rights, then it's dealt with. But if there's not, then it gets pushed aside. 비록 우리 해외 입양인 모임이 입양 관련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아동 권리 전체를 And that's only speaking about the legal aspects of it. We're also not talking about eve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not knowing who you are or where you came from. As an adoptee, this is very much an issue I know that is important because I've experienced it myself. And I would also like to say is that add on to that is the fact that the concluding observation recommendations keep repeating themselves. Not all of them, but many of them keep repeating themselves. If you look at from past concluding observation recommendations, and if you look at my case, for example, even though I do not know exactly what my natural parent status is, it's most likely that they're unwed parents. And now if you look at the most recent concluding observations, and if you heard Mr. Savan's speech, you still see that unwed mother situation is still an issue in Korea. So, and if you look at a lot of the initiatives that were instituted as a response to past concluding observations, they have either been not comprehensive enough or they have failed. So this is not, it's frustrating on the one hand, but it also is a little bit curious as to why. Why does this happen and what's being done to resolve this? 예,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 이제 출생 등록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출생 등록제가 한국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리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그 최종 견해를 보면요, 같은 권고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동 권리 협약 위원회가 이행 권고한 사항도 한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먼저 짜증을 느끼지만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되나?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 저 자신도 이제 친부모를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비혼모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다 출생 등록제 때문에 발생한, 제가 제 부모를 출생 등록이 없는 것 때문에 발생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it's not, and I also want to emphasize too that I believe it's not just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ese issues, because we all have a duty to ensure that these issues are addressed.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because the government has a certain specialization that they're good in, and of course civil society is also specialized in different areas as well. So therefore I believe that it's a duty for all of us as a society to address this problem. 예, I translate it. Oh, okay. So the key message I would like to say is that my point I'm trying to get at is that I think that we need to start coming together and engaging each other. And I do not only mean just civil society groups have to get together. I also mean that there should b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nd between society and all the different areas as well. So, and I know this is a very basic message I'm actually trying to emphasize here. And I'm not talking about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r different laws or anything like that. But I think before we can even address those, we have to actually start reflecting on our relationship we have with each other. And as long as this division exists between the different groups, then, yeah, they're not going to be implemented properly. And we're not going to understand one another or the issues or the children, actually.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물론 아주 기본적인 교훈인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관련해서 불충분한 점이나 고도의 기술적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민사회끼리의 관계와 또 시민사회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분열되어 있고요. 이러한 우리 안의 분열로 인해서 우리 서로의 아동의 문제와 필요에 대해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So actually, I want to give an example. Is that about last year, track we did the street campaign. Actually, we did it with thes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we launched a series of campaigns with them, and that culminated into them launching their own campaign. So what we did is we went to this educational institution down south, and we went there and we had a little short presentation with them, talked about some of the issues very briefly, and then we divided ourselves into little groups. And when we actually met with these groups of kids, Jane, the president, met with one group, I met with another group. And then instead of actually trying to tell them how they should launch a campaign or tell them about these issues, we just asked them questions lik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Or how would you do this? And it was actually quite amazing, some of the answers they gave, because they knew the issues and the problems so well, and they knew the solutions so well too. So this actually led to a project, and in the end they decided to create like a face painting campaign, because they thought that, well, if we can paint other kids' faces while they're sitting there, we can talk to them about some of these issues. And what happened was that we, on the day of the campaign, we went down there, Jane and I, and we actually didn't do much. We just sat there observing them, because they were able to do everything by themselves. So the point I want to highlight is that when you work together in a partnership like that, it could be highly successful, because we probably couldn't have engaged those children the way those children engaged other children. And I think if we're going to be effective at serving other people, then we have to start treating them like an active partner and not necessarily as simply just some passive recipient. 지난해 저희 해외 이방인 모임이 한국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학생들도 스스로 이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저희 입양인들이 짧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학생들의 질문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처한 문제가 이슈가 무엇인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학생들에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거나 지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학생들 스스로 모임을 이끌도록 유도했고요. 그 결과 학생들은 나중에 스스로 캠페인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경청하고 함께 일하면서 우리 파트너를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 파트너로 대우하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I think that the best thing that we can do today is to make a promise to ourselves and to the children that we will try to work together as equal partners. And I understand that this is going to take time to do this, and I've heard that many times before, how it takes time or it's very complex. But I'm tired of sort of hearing that, because I'll be the first one to say that, yes, it does take time, and it's extremely complex, and it's a hard process. But when I'm asking a question like that, about to make that kind of promise, I'm not necessarily talking about the obstacles. I'm talking about the intention and the attitude, and what is our attitude towards that. And if we do have true intentions or a genuine heart about that, then we can see these obstacles, yes, but they're not an excuse. They're just obstacles that we have to talk about to overcome.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지금 시작하자고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변화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함께 하자고 우리가 약속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모든 일에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물론 우리 앞에 많이 놓인 길이 멀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또 시간이나 장애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와 의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의도가 뭘까요? 만약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장애가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So it's been said that mankind owes to the child the best it has to give. And I would ask, have we given our best? And that's actually not a question we need to answer right now. And the true judge of that will be the future, and it'll be the children. And that'll be judged not just by the life that we give them, but it'll also be judged by the principles, the ideas, the beliefs, and the values that we instill in them. Thank you. 마지막으로 어른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까요? 저는 미래가 그 답을 말해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생명뿐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생각, 원칙, 신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교과부 학교문학과의 최민호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유니센프와 기타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서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인권에 관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교과부 거의 모든 정책이 학생 인권에 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특히 인권 교육 관련한 그 정책을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현 정부 들어가지고 2건의 그 기본 계획이 발표됐고 또 2건의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10월에 발표가 됐고요. 주요 내용은 방금 그 루소 씨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학생 자치활동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그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다른 분께서 또 발제를 해주셨는데 지금 학생과 관련된 부처가 교과부만 있는 건 아니고 적게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부처가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제처나 법무부에서 법교육을 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영양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그 다양한 자원들을 좀 모아서 같이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발표가 되었고요. 교육기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정책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인데 이건 2011년 1월에 발표가 됐고요. 체벌 금지 관련된 논쟁이 좀 뜨거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리가 됐고 또 그런 내용들은 그 뒷장에 설명드리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설명드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번 크게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바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신체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금지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 신체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금지했다는 의미가 약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체벌, 간접 체벌의 어떤 논란도 있었고 한데 그동안 기존 법령을 38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에 대한 체벌을 금한다 뭐 이런 식의 조항이 돼 있어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게 과연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현장에서는 체벌이 거의 가능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 조항을 빼버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가 되는데 다만 논란이 있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간접 체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기합 주는 거를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고통이 되는 기합을 주는 경우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생각하는 그 간접 체벌 훈육 방식이라는 거는 그게 경계가 애매하죠. 그 말로써 한다고 해서 말로 한다고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체적인 고통인지 정신적인 고통인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지각을 했는데 너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운동장 한 바퀴 걸어서 도는 것도 신체에는 고통을 주지만 교육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그런 간접 체벌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교과부 즉 정부의 입장은 어떤 예전에 단체 기합 받듯이 그런 거를 상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여 발언하도록 하는 그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동안의 학교 운영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지금도 뭐 물론 당연직 위원은 아니겠죠. 그 정규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생들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그 계기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인데요. 이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4월 20일자로 공포 시행이 됐는데 인권조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에 반해서 이제 시행령 개정된 거는 정부의 입장은 학생 인권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두발이나 휴대폰 같은 사항들을 학생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되 그 학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등의 그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겠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5월 달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을 배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현재도 뭐 그런 잘하시는 학교는 워낙 좋은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수 사례나 그런 걸 중심으로 학교에 계속 알리고 저희가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조례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학교를 다녀보셨고 학생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가 학생 인권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제가 다만 걱정하는 거는 학교 현장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꼭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의 경험 때문에 그분들이 사고하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중요하다, 학생 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 자유다 이거를 너무 또 한쪽에서 강조해서 수사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교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고 이미 인권조례나 아니면 체벌금지 이후에 그런 갈등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일시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고민을 해서 그들의 인권을 스스로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교육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런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교육과정에 특히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누리 교육과정이 도입이 돼서 아동들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 통일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교사 양성이나 연수 과정에도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고 주요 내용 그다음에 자신의 권리가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 권리까지 소중한 걸 알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걸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5월경에 인성교육 비전을 아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 문제로부터 불거져서 교과부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죄송한 마음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반성에서 비롯해서 인성교육 정책을 좀 모으고 사회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한번 제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서정현 사무관입니다. 제가 아동권리과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권리 분야를 또 맡게 됐고요.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아동의 권리라던가 UNCRC의 권고사항이 저희가 아동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도록 라는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당자로서 굉장히 이제 여기 와가지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그런 게 다 구구절절히 다 오르시고 제가 생각해도 아동 관련 예산은 굉장히 다른 노인이나 이런 데에 대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동 학대나 이런 거 관련해도 저도 이제 외국에서 살아봤지만 아동에 대한 학대를 인식하는 정도가 우리나라가 한 10이라면 외국은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다못해 외국에서는 아동 그냥 혼자 내버려둬도 학대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심히 다 그냥 부모들이 다 놔두고 그냥 부모들은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특히 지적하신 뭐 통합 기능이나 조정 기능, 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미비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장애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좀 더 이렇게 다음 보고서 때는 좀 더 많은 발전을 이루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제가 오면서 이렇게 서류를 봤는데 복지부나 나름대로 관계부처도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생각해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그 권고사항이라는 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윗분들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잡고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걸 펴나갈 때 이런 권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